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오늘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헬마 뉴스를 진행하는 그 타임에 네.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미 임명이 되고 있었죠. 제거가 됐죠. 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소식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곧바로 임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에 한 얘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법률에 규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이런 당부를 했고요. 문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장관의 권한이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든 사실상 모두 이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인사 폭풍이 검찰에 불어닥칠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대거 인사이동 시키면서 예. 손발을 묶어놓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실제로 뭐 그런 얘기들이 이미 뭐 파다하게 나오고 있고 그 언론사들에서는 검찰 내에서 그래서 뭐 다수가 사표를 쓸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전격적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소가 있었던 건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있는 앞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정리, 뭐 서열정리, 뭐 이런 거를 마치 해주듯이 누가 임명권자인지 그리고 누가 인사권자인지를 좀 명확하게 좀 갈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마치 이제 받는 것처럼 추미애 장관도 강경 발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찌르는 건 명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도려내야 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될 때까지 뭐라도 하나 걸릴 때까지 계속 찔러보는 거. 이게 이제 마구잡이로 찔러대면서 별건 수사를 하는 게 우리 검찰의 그 좋지 않은 행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지적이 아니고요.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수사 관련돼서나 내지는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도 다각도 수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 사실 청와대에 대한 수사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검찰의 별건 수사나 소위 이제 먼지떨이식 수사라고 하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도 검찰 개혁의 한 방편으로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한번 손을 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간호사가 자꾸 여기저기 찌르면 아프기만 하고 네. 그 간호사 정말 실력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 검찰이 막 마구잡이를 찔러보는 거 이것 역시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사실은 검찰에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신이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2017년 10월 11일에 추미애 당대표 당시에. 예. 울산시장 이제 강사 관련해서. 그 비서실에 있던 사람이, 송철호, 이제 예. 울산시장하고 만나서 뭘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당시에 이 비서실에 있던 부실장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 보죠? 근데 사실 이제 당 공무원이었나요, 이 사람이? 그 네. 이제 당 입장에서 중앙당 입장에서는 뭐 여러 정보를 모아서 공천 관리하는데 이제 반영을 하는 거니까요. 뭐 자세한 내용은 물론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중앙당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정무적인 스텝 중에서 한 방편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추미애 당시 대표 측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전혀 상관없다, 전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긴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장관이 임명되면서부터 또 검찰이 장관을 또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검찰이 전격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관련해서 신속 처리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속도전에 대한 속도전, 뭐 청와대의 움직임에 대해서 마치 화답을 하듯이 검찰이 곧바로 새로운 카드를 던진 셈입니다.
작년 4월에 있었던 네.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수사, 이게 드디어 이제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요. 9개월을 끌어왔었는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 기소를 한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다, 굉장히 절묘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동안 이제 검찰이 사활을 걸고 국회 로비에 나섰던 공수처법이 연말에 허망하게 통과가 된 셈이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는 그날 당일에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여야 의원 28명이 이 기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렇게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됐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지금 그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폭처법 위반하고 국회법 위반하고는 국회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르죠. 국회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벌금형으로 5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이 되고요. 폭처법 같은 경우는 일단 금고형이 나와야 됩니다.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 부담의 정도로 따지면 굉장히 격차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도 야당을 겨냥한 기소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당에서는 또 기계적 균형, 기계적 중립 맞춘다고 우리 당 의원들을 왜 여기다가 갖다 넣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상규 한국당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최이배 의원 강금 관련해서 의자를 앞에 갖다 놓고 문을 막았다. 네. 이게 CCTV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네. 그 동영상에 네. 왜 이번 기소에서는 빠졌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습니다만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은 토론 끝에 그 정도가 뭐 심하지 않은 걸로 보여서 그걸 이제 기소에서 제외시켰다 하는데, 이게 토론으로 결정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참 어제 기소를 두고 말들이 많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총선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당장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황교안 대표는 총선뿐만 아니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어제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TK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나는 개의치 않고 계속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펴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재 국회의원들이 다 이제 줄줄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부담을 갖지 않을 수는 좀 없겠다.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그 확정 판결이 나야지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정 판결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또 스스로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벌금형을 지금 약식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돼도 혹은 결정이 나와도 정식재판 청구하면 되고, 그렇죠. 또 1심에서 판결이 나와도 2심 하면 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뭐 총선이 치러질 때까지 확정 판결이 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뭐 여야 양쪽에서는 다 이게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총선까지는 치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뒤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이거는 이제 역시 정치권 소식인데요. 어제 정치권 소식이 워낙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안철수 전 의원,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의 정치 복귀 선언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2018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후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가지고 이제 유학길에 올랐었는데요. 1년 4개월 만에 복귀고요. 안 전 대표 자신의 복귀나 총선 출마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관심은 이제 안심, 소위 이제 안철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 한창 진행되고 있는 보수 정계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결국은 시나리오가 3개 정도 있는 거죠. 네.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네. 손학규 대표 등과 관련해서 뭐 바른미래당에 있을 것이다. 네. 아니면 또 새로운 보수당에 들어갈 것이다. 뭐 네. 보수 통합할 것이다. 어떤 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내심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런 가능성 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 이제 제일 좀 유력하게 뭐 제일 먼저 검토될 만한 거는 아무래도 본인이 그 창당을 했던 국민의당을 모태로 삼고 있는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하는 게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카드긴 한데, 문제는 이제 손학규 대표하고의 미묘한 관계입니다. 네. 손 대표는 그동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를 하게 되면 제3지대 창당을 위해서 전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내비쳤었는데, 네. 정작 어제는 내가 직접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내 입으로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을 바뀌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안철수계 의원들이 최고위원 회의에 이제 불참할 거다, 보이콧할 거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관측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권파들이 그동안에 손학규 대표를 좀 떠받치고 있었는데 네. 이 당권파 의원들도 사실은 매우 불만이 많다. 그렇게 된 거죠. 당이 또 새롭게 뭔가 좀 모색해야 되는 건데 이걸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 최고위원 회의가 굉장히 모냥 빠지게 되긴 했는데요. 그 두 명만 참석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이제 최고위원들이 빠지는 바람에 네. 이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바른미래당이 어디로 향하게 될 거냐 이게 좀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안 전 대표가 온다고 해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예전만큼 클까요? 어떨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전망이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 이제 벌써 이제 안 전 대표가 정계에 입문한 지가 8년이 지났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참신함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 게다가 이제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결단을 내지 못하고 이제 소위 이제 철수한다고 하죠. 그렇죠. 안철수가 또 철수. 철수했다. 네. 이제 이런 그 이미지가 이미 박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실제로 얼마 전 그 한국갤럽의 정치 지도자 호감도 조사에서 7명의 대권 후보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호감도가. 네.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게다가 추가로 중요한 지역 기반이었던 호남 민심이 이미 민주당 쪽으로 상당히 지금 돌아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 기반도 굉장히 물렁물렁해진 상태고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안 전 대표의 앞날이 아주 맑아 보이진 않는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안 전 대표의 영향력 혹은 안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